안녕하세요.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박민선입니다. 오늘은 의료 대란 현명하게 대처하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올 첫 해 주제인데 조금 좀 새해 첫날의 주제인데 조금 좀 무거운 것 같기는 한데요. 올 한 해 어떻게 지냈으면 좋겠는가 하는 거 하고 또 1차 진료를 담당하는 가정의로서의 저의 고민과 또 우리 환자분들의 고민이 같이 녹는 그런 주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는 그런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의료대란이 2014년 2월 20일에 시작됐기 때문에 약 11개월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의대생의 97%, 전공의의 87%가 각각 학교와 병원에서 떠나 있는 상태이고 일부 이제 교수님들도 다니시고 있던 병원에서 그만두시고 다른 자리로 옮겨가신 상태입니다. 이제 올해 전공의 모집 상태는 모집 정원의 한 17% 정도가 응시를 했고요. 그중에 일부는 되지 않은 경우가 있고 또 2부에서 정원을 좀 채운 경우도 있어서 아마도 이거보다는 조금 좀 많을 것 같기도 한데 약간요. 어쨌든 작년과 다르게 저희가 사실 작년은 갑작스럽게 닥쳐서 그것을 적응하는 거에 굉장히 무리가 있었다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작년에 고년차들이 다 도로 들어온 경우가 많았는데 올해는 전연차가 고년차로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빅5 병원 수련의가 있는 병원에 근무하는 교수들의 입장으로는 올 한 해가 조금 더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여기서 수술과 시술 치료를 어떻게 잘 받게 할 것인가 하는 거를 고민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검진도 하고 1차 진료에 해당하는 특별한 증상 같은 것이 있는 환자가 오거나 아니면은 이제 특정 건강 위험이 있는 분들이 그런 것들을 어 이 약물 치료와 그리고 또 생활 습관 교정을 통해서 치료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오기 때문에 저희가 담당해서 정리 드려야 할 환자분과 반드시 빠른 속도로 의뢰를 드려서 치료를 받게 해야 될 환자를 구분하고 그분들이 지체 없이 치료를 받으시게 하는 게 이제 저희의 목표라서요. 그런 부분이 매일매일 진료를 보면서 고민되고 있어서 이제 오늘 이런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최근 11월 중순 이후에 제 진료를 받으셨던 건강검진을 받으신 74세 여성의 경우에 저희가 사진을 갖고 왔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가슴이 약간 쓰린 증상 같은 게 있는데 꼭 역류 같은 증상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검진은 사실 제가 어떤 검사를 하라고 해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건강검진의 어떤 항목들을 받고 들어오시기 때문에 74세 여성이고 체질량 지수도 비만하시지 않으셨고 혈압은 있으셨지만 다른 문제는 없으셨기 때문에 사실 이 왼쪽에 있는 그림은 이분의 심장 CT 사진에 혈관만 들어갖고 나온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심장에서 나가는 대동맥에 해당하고요. 이거는 심장을 공급하는 혈관들에 해당하는 그림이고요. 원래 보통은 이렇게 연한 회색에 해당하는 색으로 되는 것이 음 정상적인 소견인데 이렇게 하얗게 돼 있는 게 있죠. 이게 흔히들 얘기하시는 심장 혈관에 석회화가 되어 있는 거, 염증이 진행돼서 딱딱하게 돌처럼 심장 혈관 내에 혈전이 딱딱하게 붙어 있는 거를 얘기를 하고요. 그런 만큼 여기에 혈류가 들어가기 어려운 상태이지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본 검사 결과 중에서 상당히 거의 뭐 100점 만점이 가장 나쁜 거다. 그러면은 90점 이상이 될 것 같은 그런 사진이에요. 여성분들이 이런 사진을 보이는 경우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인제 저는 사실 꽤 놀랐고요. 그거 하나 하고 또 요 인제 고 사진을 요렇게 횡단면으로 자른 게 요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게 대동맥이 나가는 거고 이게 심장 속에 폐에서 오는 혈관들이 보이는 건데요. 대동맥에서 나가는 혈관의 두께가 일반적으로 한 30mm 정도 되거든요. 30에서 33mm 정도 되는데 이거는 43mm가 넘는 사이즈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인제 특별히 증상이 없어도 이 사이즈가 45에서 50mm 사이 정도 되면 수술 같은 거를 고려하거든요. 갑자기 터질 수 있는 혈관벽이 약해져서 점점 커지다가 터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 고민을 하는 경우인데 그런 소견이 같이 나왔습니다.
기분에서. 요 경우만 하더라도 저희가 이제 바로 진료를 보내 드려서 빨리빨리 진료를 받게 순환기내과로 보내 드려야 할 경우인데 11월 중순에 이 환자를 봤는데 이제 환자분의 이유이건 어떻건 정확하지는 않은데 내일 진료가 예약되어 있으시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이 틈을 타서 빠르게 볼 수 있도록 전화를 드리고 노력을 했는데도 그거보다 조금 지체가 돼서 제 입장에서는 사실 이런 병변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오늘과 같이 추운 겨울을 나는 거를 생각한다는 것이 굉장히 좀 힘든 부분이에요. 환자는 증상이 없어서 정확하게 모르시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갑자기 막혀서 돌아가시거나 터져서 돌아가실 수 있는 거를 고민해야 되는 경우이고 이분의 뇌혈관을 보면 정확하게 지금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요 부분이 좁아져 있는 부분이 또 있거든요. 뇌혈관도 좁아져서 막힐 것 같은 그런 소견을 같이 갖고 있으셔서 환자는 아무 생각 없이 건강검진을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검사를 처음 하셨으니까요.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은 핵폭탄 같은 거를 머리와 심장에 가지고 계시는 분이라고 생각이 들 정도의 환자분이셨고 저희가 스텐트를 받거나 시술을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고민해야 하는 경우이긴 했지만 환자의 경우가 응급실로 바로 보낼 수 있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의뢰를 가급적 빠른 시기로 예약을 드렸지만 이제 내일 보시게 된다니까 다행히 그 사이에는 아무 일이 없었으니까 저희한테 연락이 없으셨겠지만 이런 경우를 저희가 이런 의료 대란의 상태에서 맞닥뜨리게 되면 어 굉장히 고민이 깊어지는 순간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반드시 3차 병원에 스페셜티 심혈관 질환 전문의한테 가야 되는 경우에 해당하고 물론 2차 병원에도 잘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 이제 3차 병원에서 어려울 때 저희가 적절한 곳으로 어 이 보내 드리는 거를 코디네이션 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인제 저희가 보게 됐으니까 저희 병원 쪽으로 보내 드리는 거를 고민하게 되는 경우고요. 그러니까 제가 고민하는 것 중에 모든 1차 진료의가 고민하는 것 중에 증상은 특별히 없는데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환자분이라서 이 상황에서도 환자들의 틈을 뚫고 빠르게 진료를 보게 도와드려야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경우는 이런 경우입니다. 75세 남성의 경우인데요. 혈압당뇨 이상지질혈증으로 약물 치료 중이셨고 이분도 마찬가지로 심혈관에 세 군데에 30% 정도 좁아져 있으시지만 이 나이에 남성이 한 20-30% 좁아져 있는 것들은 종종 보는 소견이고 그거 자체만으로는 어떤 순간적으로 심장혈관이 막혀서 갑자기 돌아가시거나 숨을 안 쉬는 순간을 만들 경우에 해당하지는 않기 때문에 지켜보고 있는 중이었고 순환기 내과 진료도 같이 보고 있는 중이셨습니다. 그리고 또 경동맥에 약간의 뇌로 가는 경동맥에 혈전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약물 치료를 좀 더 집중적으로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콜레스테롤을 아주 낮게 조절하는 그런 치료를 하고 있었어요. 제 환자셨고요. 환자는 최근 10 일간의 어지럼증 증상이 자주 발생해서 근데 인제 그 어지럼증이 저희가 인제 보통 뇌혈관 질환을 의심하는 어지럼증은 천장이 돌거나 뇌가 돌거나 굉장히 도는 증상이 심해요. 또 귀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그렇습니다. 근데 인제 귀에 문제가 있는 경우는 굉장히 짧은 시간 지나가고요. 어 짧은 시간 아주 어지럽고 그다음에는 쪼끔 행동하기가 좀 힘들 정도라서 쪼금 쉬고 누워 있고 이런 거가 있지만 이거는 어떤 정도의 어지럼증이냐면 흔히 얘기하는 저희가 아찔한 그런 게 아니라 정신이 멍하고 이렇게 전신적으로 힘이 좀 없어지고 이런 것 같은 그런 어지럼증이고 약간의 아찔함과 이렇게 정신이 맑지 못한 어떤 그런 상태를 얘기하시는 것 같았고요. 인근 병원에서 뇌의 MRI 등의 이미지 검사를 하셨고 어지럼증의 원인이 될 만한 뇌로 가는 혈류에 더 이상이 있었는지 또 이비인후과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검사를 하셨지만 원인을 찾지 못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적절한 검사들을 많이 하시고 원인을 찾지 못한 경우에 일반적으로 가정의학과나 1차 진료에서 영양이나 이런 생활 습관을 조정하시는 곳에서 이 환자를 균형을 맞춰 주면서 증상을 없애 드리게 되는데 이 환자는 재환자였기 때문에 저를 찾아 다시 오셨습니다. 원래 진료 오실 날보다 좀 일찍 오신 거죠. 주로 아침 11 시경에 반복적으로 어지럼증이 발생하셨다고 얘기했고 그래서 아침 식사는 어떻게 드시는지 점심과 저녁은 어떠신지 여쭤봤을 때 아침 식사는 8시 반경에 밥 2/3 공기 정도 장조림
그러니까 장조림은 약간이 되죠. 뭐 기름지는 거는 아니죠. 김치와 채소 정도 드셨고 오전에 이 저혈당으로 고생하신 경우가 있고 이전에도 한여름에 비닐하우스에서 오래 작업하시다가 뇌혈관 질환이 있으셨던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혈당에 대해서 굉장히 무서워하셔서요. 오전 간식을 10시 반경에 과일하고 과자하고 많이 드시는 바람에 그 이전에 혈당이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 최근에 식전 식후 혈당이 180에 250이 왔다 갔다 하시는 혈당의 난조를 보이고 계셨고 당화혈색소도 저희 오셔서 검사하셨을 때 8 이상이 되는 잘 조절되지 않는 수준에 와 계셨습니다. 그리고 환자가 점심이나 저녁으로 드신 게 점심 식사를 국수 등으로 좀 가볍게 국수를 잘 먹었지만 국수만 먹었다는 거죠. 저녁 식사도 과하지 않게 식사를 하심으로써 이분 보시면 지금 세 끼니에 밥으로 먹는 열량이 마치 여자분들 먹을 정도에 해당하는 한 1600에서 1800 정도 되셨고 그다음에 간식으로 들어가는 열량이 많아서 간식은 일반적으로 혈당을 확 올리는 그리고 또 갑자기 확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성분이라서 과일이나 과자나 뭐 사탕이나 모든 대부분의 간식으로 먹을 수 있는 거는 혈당을 확 올렸다 확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단순당을 먹어야만 증상이 호전되기 때문에요. 저혈당이 있을 때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드시고 있었어요. 이분은 이 뇌로 가는 그 병동맥의 혈전도 있었고 뇌 속에도 혈관이 조금 좁아진 게 있었기 때문에 심장에서 혈류가 뇌까지 편안하게 확확 띄어줘야 큰 증상이 없고 정신도 맑고 이럴 수 있는 상태였는데 환자분이 식사를 조금 가볍게 하시고 국수 같은 거 드시면 사실은 포만감을 잘 유지시켜 주기 어렵기 때문에 단백질이 없어서요. 그래서 뇌로 가는 혈류를 팡팡 올리기 굉장히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떻게 하시도록 했냐 하면 아침에 열량을 생선이건 장조림이건에다가 오일이 더 들어갈 수 있게 지방질, 불포화 지방산인 지방질이 조금 더 들어갈 수 있게 장조림에다가 오일이 들어간 생선류 이런 거를 같이 첨가해서 열량을 조금 늘려드렸고 간식을 조금 줄여드려서 저희가 사실 당뇨 있어서 간식 드신다 하시면 자그마한 초콜릿 하나 그다음에 과일 사과 반쪽 정도의 우유 하나 뭐 이런 식으로 권유하거든요. 그러니까 간식도 당만 먹는 게 아니라 단순당이 같이 들어가서 바로 쓸 수 있는 거를 먹기도 하지만 단백질이나 지방이 같이 들어가서 밥에 반찬같이 전체적으로 포만감을 줄 수 있고 전체를 다 돌릴 수 있는 성분으로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간식도 성분을 좀 맞춰드렸고 점심 식사에 꼭 국수를 하시고 싶다 하시면 국수를 조금 줄여 하시고 잡곡밥을 조금 드시고 그리고 단백질에 해당하는 부분을 예를 들자면 뭐 콩류라든가 아니면은 뭐 육전 조금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을 추가하시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도 조금 더 강화시켜 드리면서 환자분은 증상이 없어지고 혈당이 좀 떨어지는 혈당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지는 상태였고 중간에 드시는 것이 당이 확 올라가기 때문에 혈당이 잘 조절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면서 이게 보통 한 2번에서 3번 정도 식사가 제대로 되면 그러니까 2끼니에서 3끼니 정도 식사가 제대로 되면 증상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환자를 볼 때 환자한테 어떤 증상이 있다 그러면 그 전에 바로 전끼니를 체크합니다. 특별히 이분이 뭐 달리기를 많이 했다던가 뭐 밭에서 일을 많이 했다던가 그래서 장시간에 체력 소모를 하는 일이 없었다면 우선 남성 같은 경우는 열량을 먼저 맞춰줍니다. 남성은 일반적으로 체구가 크고 근육이 좀 있는 편이기 때문에 신체 활동을 늘린다고 확확 피가 돌지는 않아요. 마르신 분 말고는. 근데 여성은 일반적으로 조금 마르고 근육이 약하기 때문에 신체 활동을 늘려서 빨리빨리 움직이시면 혈액의 순환이 굉장히 빨라져서 증상이 확확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여성은 활동을 먼저 조절을 하고 먹는 열량을 좀 맞춰주는데 남성 같은 경우는 그 나이에 일반적으로 먹어야 할 열량 정도를 먹게끔 이분은 체구가 좀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1800 정도에서 2000 정도에 해당하는 간식 조금 가볍게 가고 그 다음에 1800칼로리 식사로 좀 맞춰드리는 형태로 그렇게 식사를 좀 조절드려서 증상이 나아졌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자신의 증상은 굉장히 심했어요. 앞에 분은 증상이 없지만 위험한 경우에
갑자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요. 뒤에 분은 환자분 증상이 심하지만 내가 뇌졸중이 생기는 건 아닌가, 무슨 일이 생기는 건 아닌가, 굉장히 증상이 심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 있어서는 이미지나 어떤 검사에 이상이 없을 경우에는 신경과나 순환기 내과가 뭔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에 뭐가 있어야지 뚜루러 들어가죠. 그쵸? 지금 어떤 문제가 생긴 게 확실해야지 그거를 치료하겠다고 약을 쓰거나 시술을 하는 거거든요. 이 경우는 그 순간에 그 장기들의 문제가 아니라 그 장기를 관할하는 신경이라든가 호르몬들의 문제로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절하는 혈행의 흐름, 힘의 문제였기 때문에 이 경우는 저희와 같은 일반적으로 운동 영양 이런 거를 통해서 질병을 예방하는 예방 진료를 하는 가정의 1차 진료의 한테 가셔야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증상이 많고 힘들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그거를 보시는 과에서 한 검사에서 이상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분들은 그쪽 질환은 놓치지 않습니다. 자기 쪽 질환은 잘 안 놓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믿으셔야 돼요. 그랬다고 하면 그다음에는 그쪽의 문제가 아니라 내 먹고 움직이는 균형, 힘의 균형 이런 것들의 문제이니까 그거를 보거나 관할할 수 있는 1차 진료의한테 다시 짧은 간격으로 가시는 게 맞는 겁니다. 제가 오늘 제목이 의료 대란에 현명하게 대처하기입니다. 내가 어떤 증상이 있고 검사에 안 나오는데 무슨 불치병이나 죽을 병 아니냐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어떤 증상이 있으면 오히려 짧게 봐주실 수 있는 이 개인병원 1, 2차 병원 선생님을 짧은 간격으로 보시면서 증상이 좋아지고 나빠지고를 확인하시고 그쪽에 있는 선생님도 이게 이상하다, 맞지 않는다 하시면은 적절한 곳으로 보내드리니까요. 무작정 불안해하시고 어떻게 하면 더 위로 올라가서 스페셜티를 볼까 하는 생각을 하시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또 특히나 스페셜티 선생님들은 그 질병이 생겼을 때의 병변을 치료한 거는 탁월하지만 지금 어떤 거에 문제로 이 증상이 생겼는지를 찾아내는 데는 저희보다 적절치 않습니다. 저희는 질병이 없는 상태에서 질병으로 가는 것을 보는 의사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제가 그 얘기를 드렸습니다. 검진을 하는 나라가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환자분들이 어떤 증상이 있을 때 영양이나 운동을 적절하게 맞춰드려서 증상이 없어지고 또 큰 병이 안 생기게 또 적은 양성 종양이 있을 때 그런 것들이 없어지게 도와드릴 수 있는 거를 할 수 있는 데가 전 세계적으로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거의 원탑, 투탑에 해당합니다. first and second에 해당하다는 얘기예요. 대만이 이런 건강검진이 있기 때문에 거기가 어느 정도의 수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마 거의 이 부분은 이 국가검진이 있는 우리나라가 거의 최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불안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1차 진료의가 뭐가 모자라거나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전문이 다른 거예요. 그 병이 생기기 전에 맞춰드리고 적절할 때 보내드리는 거를 하는 것이 저희의 일이고 또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을 보시는 분들은 그 장기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를 해결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근데 증상이 심할수록 독감이나 이런 감기 같은 거 증상 심하잖아요. 그래서 일상생활 하시기 어려울 정도로 힘드신 때가 있잖아요. 그럴수록 꼭 증상이 심하다고 죽을 병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오히려 짧게 병원을 방문하실 수 있는 곳 믿을만 하시고 그 선생님이 봐주셨을 때 적절히 치료가 되는 거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는 선생님한테 가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 저희가 요새와 같은 난국에 꼭 올라가야 될 사람들을 꼭 그 과로 보내고 빠른 속도로 보내드려야 될 사람들이 제때제때 진료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서울대병원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서울대병원이니까 그 세팅만 잘 알아서 다른 데는 잘 모르겠어서 이제 이해를 드리자면 호흡기 내과 진료는 어렵습니다. 못 올라갑니다. 중환자실이나 응급실에서는 올라가지만 외래를 통해서 신환을 받지는 않습니다. 또 일부 혈액종양, 종양 보시는 분들도 못 올라갑니다. 아래 전공의 선생님들이 없으시고 전임의 선생님들이 없는 과도 있고
교수들이 계속 당직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 할 수가 없어서 못 올라가는 일부 과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외과계는 대부분 진료를 보고 있고요. 그리고 더 많이 보는 경우도 있고 더 많이 받아서 보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때그때 세팅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저희도 그때그때 확인하고 받아주시는 선생님한테 보내기도 합니다. 적절한 선생님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예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고요. 제가 질병이 걸리는 데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드리는 게 유전적 배경이 있지만 술, 담배 나쁜 거 하지 않는 거 그리고 규칙적으로 생활하는 거 먹고 움직이고 감정 다스리는 거 여기에 거의 모든 병이 생기고 없어지고 하는 것이 있다고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요즘같이 춥고 독감 유행할 때는 이런 나쁜 거를 조금 안 하시도록 노력하시고 과하지 않게 그리고 힘을 빼쓰는 거 과하지 않게 운동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니라고 얘기를 드렸고 근데 반드시 움직이시긴 하셔야 됩니다. 그게 실내이시건 아니면 실외로 잠깐 나가서 하시는 거건 실외에서는 유산소를 조금 더 하시는 게 편안하시겠고요. 따뜻한 날. 그다음에 실내에서는 근력을 하시면 좀 더 편하겠죠. 먹는 거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항상 똑같이 얘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사람에 해당하는 때에도 이분이 몸살 감기로 식사를 못 하시고 속이 다 쓰라리셔서 아무것도 못 먹는다. 이럴 때 먹게 하는 그런 방침하고 그런 것들이 안 생기게 예방할 때의 방침하고는 천양지차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사람에 대해서도 가이드가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어요. 마치 수술하신 다음에 바로는 죽부터 시작하시고 미음, 죽 이렇게 시작하시고 운동은 그때 안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감기, 몸살, 또 어떤 급성의 병이 걸렸을 때는 운동을 하시는 게 아니라 활동을 줄여서 쓰는 거를 빼고 먹는 거를 맞춰준 다음에 어느 정도의 힘의 균형을 찾은 다음에 운동을 시작하셔야지 맞습니다. 그리고 힘의 균형을 찾는다는 거의 의미는 몸에 감염이 생기거나 뭐가 이상이 생겼을 때는 그거를 고치려고 피를 많이 그쪽으로 끌어가요. 그래서 이제 아마 독감 심하게 걸린 애기들 보면 밥도 안 먹고 자는 거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밥 먹으라고 깨워도 잘 안 일어나고 자는 거요. 소화할 힘도 안 쓰려고 고치는데 쓰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문제가 되는 부분을 고치려고 하는데 혈액을 다 보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드실 수 있으면 드시게 또 자지도 않고 드시지도 않고 주무시게 되는 경우에는 그냥 놔두는 방향으로 깨워서 약간 먹일 수 있으면 먹이지만 많이 먹어야 좋다. 회복을 위해서 좀 더 많이 먹고 뭐 단백질도 먹어야 된다. 뭐 이런 개념보다는 소화가 되는 편한 거를 먹고 조금 더 자주 먹일 수 있으면 자주 먹이고 걸리지 않도록 조심시키고 그냥 옛날 어르신처럼 하시는 게 좀 더 왕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네. 겨울철 감염이나 질병 예방을 위한 기본 원칙의 1번은 우선 정상 체중이거나 저체중일 때 신체 활동이 많고 가만히 있지 못하시는 분인 경우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에 포커스는 일반적으로 50대 이상에 해당합니다. 젊은 사람이 정상 체중인 거하고 나이가 들은 분이 정상 체중, 저체중인 거하고는 다른 얘기예요. 그 나이가 드신 분이 저체중이거나 정상 체중인 경우는 신체 활동이 없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고 먹는 성분들이 일반적으로 식사를 거르시는 때가 있거나 아니면 채식을 하셔도 잘 소화 흡수하시는 분들인 경우예요. 이런 분들의 경우는 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나 조금 몸이 안 좋을 때는 신체 활동부터 줄여야 됩니다. 먹는 거를 늘리거나 더 잘 먹으려고 하는 게 일반적인 원칙이기는 한데 이 신체 활동이 많고 힘이 이미 떨어지면 먹어도 소화 흡수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에는 특히 60대 이상의 성인인데 내가 지금 조금 몸이 안 좋아. 근데 나는 원래 신체 활동이 많은 편이야. 가만히 있지 않는 편이야. 이러면 우선 신체 활동을 30% 이상 줄여보시고 몸이 조금 불편할 때 기본적인 식사량은 하실 수 있으면 밥 3분의 2 공기 이상 드시면 더 좋겠긴 하지만 못 드시면 반 공기 정도의 기름진 음식을 같이 들어갈 수 있게 생선도 오일이 같이 들어가게 육류 드실 수 있으면 더 좋고요. 그게 안 되면 하여튼 오일이 들어간 형태의 나물이라든가 이렇게 생야채를 안 드시는 방향으로 하시면 더 좋겠고 김치, 김치찌개 이런 거는 조금 줄이시고 아무래도 이제 몸이 좀 안 좋으시면 그런 거 잘 안 먹게 돼요. 그다음에 많이 드실 수 없는 분인 경우가 많거든요. 정상 체중이거나 저체중인 분들은. 그래서 이분들은 중간 간식을 일부러 하시라 그러고요. 특히 기름진 거 잘 안 먹고 잘 못 드셔서
식욕이 돌아오기 어려우신 분들이 있어요. 조금만 감염기가 있으면 이런 분들은 들기름이나 올리브 오일 같은 거를 반 스푼 티스푼 반 스푼 정도 되면 100칼로리 정도 됩니다. 그거를 어 아침과 점심 사이에 식간에 식후 2 시간 정도의 간식처럼, 또 점심과 저녁 사이에 간식처럼 티스푼 반 스푼 정도 드시면 이 지방이 막 빠져나가고 이런 거를 조금 막으면서 식욕이 완전히 저하되는 거를 막을 수 있는데 좀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 기름진 것도 좀 먹을 수 있고 그러신 분은 그냥 진짜 간식으로 초콜릿류나 단 간식을 조금 하셔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반면에 과체중이나 비만한 경우에 질병 예방을 위해서는 이분들은 많이 먹을 수 있는 능력도 있고요. 단지 불규칙하게 식사하는 거, 안 먹었다가 폭식하고 과식하는 거, 이것만 피하시면 사실은 먹는 거로 인해서 병이 생기기는 쉽지 않아요. 이분들은 체력이 좀 되시는 분들인 경우에는, 그러니까 원래부터 내가 체구가 있고 좋았던 사람들, 이런 분들은 과로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고요. 안 좋은 거, 나쁜 거, 그러니까 술, 담배 같은 거 많이 하시거나 무리하시거나, 아니면 음식 중에서 조금 소화 흡수 힘든 그런 젊은 사람들 먹는 거 좀 많이 먹었는 거,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될 수 있을 뿐, 그렇지 않으면 규칙적으로 식사하고 식사량을 조금 나누시면 먹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실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무리하시는 거 조심하셔야 되겠죠. 나쁜 거 하시는 거 하고요.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겨울에는 한파 보호 장구를 철저히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동안 우리 코비드 겪으시면서 아셨잖아요. 마스크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특히나 독감이나 감기가 걸린 상태에서는 마스크를 하시는 것만으로도 기침이 훨씬 줄어들어요. 자극이 적기 때문에, 찬 공기의 자극이. 그리고 마스크 하시면서 이제 남한테 감염되는 게 아니라 이 촉촉하게 습도가 유지되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호흡기에 이렇게 뭐가 붙은 느낌, 그다음에 기침하는 거 이런 걸 좀 많이 줄일 수 있으셔서요. 그래서 보호 장구랑 마스크 잘 하시면 좋겠고요. 신체 활동은 젊은 사람들, 뭐 50-60대 액티브하게 활동하신 연령대의 사람들은 약을 먹고 그냥 일상의 활동을 계속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녁 약속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캔슬하지 않고 취소하지 않고 하시는 경우는, 이번 그 독감이나 감기의 특징은 오래 간다는 겁니다. 잘 낫지를 않고 딱 떨어지질 않고 기침 가래가 됐다가 코 막힘, 코 나오는 거가 좀 또 더 됐다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좀 난 것 같았다가 또 다음에 다음 판 또 걸리고, 이렇게 A형 인플루엔자 A가 타입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또 걸리고 또 걸리고 이런 사람들이 지금 좀 생겨요. 그래서 이제 독감이나 감기나 걸리셨으면 적어도 꼭 해야 될 일 말고 나머지는 조금 취소하시는 그런 지혜도 발휘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계절에는 바이러스가 많이 돌고 이럴 때는 간헐적 단식과 같은 그런 걸러서 살을 빼는 이런 것들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일부러 살 빼려고 뭐 하는 거는 적절치 않은 계절입니다. 세 번째로는 운동 중에서는 젊은 사람들 특히 그러는데, 근력 운동 위주로 하고 고강도 운동, 일주일에 150분 고강도 운동하는 거를 일반적으로 저희가 하루에 30 분씩 150분 하는 거랑 똑같게 생각하잖아요. 75분 고강도 운동하는 거요. 그래서 고강도 운동을 어 하루나 이틀 강하게 하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이런 몸이 조금 안 좋고 주변에 바이러스가 독감이 유행하고 그럴 때는 고강도 운동은 절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가볍게 운동하시고, 이때는 탄수화물과 지방질 섭취가 조금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바로 쓰는 연료이고 지방이 들어가야 피가 확확 돌기 때문에요. 고단백 식사에 저탄, 그리고 지방을 뺀 식사는 하시지 않도록 하시는 게 좋은 계절입니다. 그래서 탄수화물과 지방 섭취를 적절히 유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어르신들이 뭐 거의 그러시는 경우는 드물지만 젊은 분들이 근력 유지, 뭐 몸매 관리 이런 것 때문에 그러는 경우가 있어서 주의하실 필요가 있고, 특히나 요새는 또 "근부자가 가장 좋다." 하는 것들 때문에 겨울철에 근육이 빠지는 그런 것들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근력 운동, 또 고단백 식사 이렇게 하셔서 심장과 신장에 콩팥과 심장에
무리를 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한참 추운 요 계절에는 그런 거 조금 줄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의료 대란을 에 대한 얘기를 끝내면서 이제 제 생각입니다. 환자 개개인의 경우는 말씀드린 것처럼 체력의 바닥을 보지 않도록 힘을 조금씩 남기고 증상이 생기지 않게 생활하는 게 좋겠고요. 보통은 그 어느 날 하루 어디 먼데 가셔서 하루 종일 같이 얘기하시고 기분 좋게 돌아오신 다음 날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 만나는데 장기간의 교통 시간 그리고 또 거기서 장기간 조금 긴 시간 계시는 날은 조금 더 일찍 들어올 수 있도록, 그리고 그날은 지방을 조금 더 챙겨 먹을 수 있도록 하시면 더 좋겠고, 그렇게 해서 어떤 감염이나 불필요한 병원 방문을 줄이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해서 1-2차 병원에서 1차 진료의가 제대로 할 수 있게 영양이나 운동 이런 것들을 잘 맞춰 드려서 만성 질환 관리뿐만 아니라 환자들의 감염이 생기는 거, 또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체력이 떨어지면 암도 생기고 자가 면역도 생기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예방하는 거와 관련된 거에 교육을 강화하고, 또 3차 병원이나 응급실로 곧바로 보내 드려야 될 것들을 구분을 잘 할 수 있게 좀 더 1차 진료의를 교육을 하는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지금 의사가 부족하게 될 것 같은 거, 그다음에 고령층이 늘어나게 될 것 같은 것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인 것 같은데, 고령층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증상도 많고 아무래도 약을 드시게 되는 경우도 저희가 약 처방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의사들은 사실은 어떤 증상이 있다 그러면 약을 처방을 하도록 배웠습니다. 그거를 어떤 영양이나 운동으로 해서 해결을 하는 거를 배운 적이 없고요. 그거는 배워서 아는 게 아니라 저희가 건강한 사람 건강검진하다가 알게 돼서 지금 그런 것들을 얘기를 드리는 거지 교과서에는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같이 공유하고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런 것들을 문헌화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단계까지 인제 쪼금씩 그런 것들을 정리하고 있긴 하지만 모든 1-2차 병원의 선생님들이 다 알고 계시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교육하고 진단하고 거기에서 해결할 수 있는, 치료해서 완치시킬 수 있는 질병하고 위로 올려야 되는 질병하고를 인제 구분하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좀 더 잘할 수 있게 교육되면 좋겠고, 이렇게 되면 예방 진료나 이런 힘의 균형으로 증상을 호전시키고 또 초기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 같은 거를 1차 진료의에게 교육도 하고, 국민이나 의료 공급자, 정책 입안자도 그렇게 되면 국민도 증상이 없는데 병원을 자꾸 갈 리는 없거든요. 편안한데 병원 가서 시간을 쓸 분들은 없겠죠. 또 의료 공급자의 입장에서도 자기한테 딱딱 맞는 거, 나는 심장만 보는 사람인데 이건 심장의 일이 아닌데 오는 거는 답변 드리기도 어렵고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의료 공급자 중에서 스페셜티한테도 좋은 일이고, 또 정책을 결정하시는 분에 있어서도 이제 의사 인력을 효율적으로 또 환자를 치료하는 데 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어서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의료 체계로 갈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오늘 말씀드리고요. 이거는 뭐 전체적인 체계를 생각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였지만, 개개적으로는 어쨌든 제가 끊임없이 "운동을 더 열심히 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힘을 다 끌어내 쓰지 말자. 그러면은 병은 안 생긴다." 하는 얘기를 자꾸 드리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신경 쓰시면 이번 이 겨울도 현명하게 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선생님들이 질문해 주신 거 그거를 좀 보겠습니다. 홍서희 님, 지금 대학병원 초진이 가능한가요? 초진이 가능한 과 있고요. 아닌 과도 있고, 가정의학과는 지금 전공의 선생님들이 별로 진료 보시는 분이 적으시긴 하지만 교수들은 다 있기 때문에 초진은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병원의 어느 파트가 이 환자를 받을 수 있고 이게 그쪽으로 가야 될 일인지, 1-2차 병원으로 도로 돌려 보내 드려야지 되는 일인지, 환자분들이 가까운 곳에 적절한 곳으로 보내 드려야 될 일인지를 구분해서 보내 드립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어흥님 질문 보겠습니다. 당장 증상이 없지만 위험한 케이스는 보통 응급실로 보내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만약에 수술이 필요하다. 아까처럼 대동맥 직경이 좀 넓은데 이 터질 가능성 때문에 봐야 되겠다 싶으면 그거는 혈관 질환을 보시는 분한테 외래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음
그분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는 심장의 경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심장 보는 쪽으로 먼저 보내 드리려고 했고, 이제 대동맥이나 심장이나 같은 영역에 있기 때문에 이제 같이 보시게 될 것 같고요. 그와 반면에 뇌의 경우는 신경외과 선생님이 따로 보시는 게 맞기 때문에 그쪽으로 보내게 되겠습니다. 무조건 응급실로 보내진 않고요. 응급실로 보내야 되는 경우에 대한 거는 의과대학에서 ABCD, ABCD 해서 공부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의사 선생님들이 아는 가이드라인에 맞추어서 응급실로 보내드리게 됩니다. 증상이 없지만 만약에 증상이 없는데 응급실에 가야 될 경우는 그렇게 흔하지 않고요. 그리고 증상이 없지만 응급실보다 외래가 더 빨리 환자를 처리해 드릴 수 있는 경우에는 외래로 보내드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심혈관 질환도 그렇고요. 그리고 암과 같은 경우도 암병원 쪽으로 보내드리면 훨씬 응급실보다 빠른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 각각을 병원 세팅의 사정에 맞춰서 어레인지해 드립니다. 어 오후 산책님 말씀, 저는 갑상선암으로 수술한 지 4년 지나서 올해 말에 CT 검사가 있는데 요 방사선 피폭 때문에 해야 될지 안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람직한 선택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로 죄송한데 제가 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갑상선암으로 수술해서 어느 부분의 CT인지 모르겠지만 갑상선 CT를 한다는 얘기인지, 어쨌든 그 진료를 보시는 선생님이 해야 된다고 하시면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네. 일반적으로 이제 암 보시는 선생님들이요, 어느 정도까지만 그 방사선이나 이런 검사들을 하지 일부러 방사선 CT가 되는 CT와 같은 검사를 하진 않습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거라서 제 생각에는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게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거를 어떤 이유로 그렇다고 얘기를 드리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네. 아까 간헐적 단식 이야기를 하셨는데 인제 그레이 님이 질문 주셨습니다. 어 제가 어디서 봤는데 간헐적 단식하면 속이 비워지고 독소 뭐 그런 게 빠지고 노화 예방에 좋다고 했는데 따라해 봤는데 저는 못 하겠는데. 교수님, 간헐적 단식 몸에 좋은 게 맞을까요? 쓰러질 뻔했습니다. 맞습니다. 자, 간헐적 단식이 필요한 경우도 있겠죠. 어마무시하게 체중이 많이 나가는데 어떻게 해도 안 되는 경우. 저는 이제 미국에 제가 한 36살 때, 35살 때 이럴 때 이제 미국에서 어 대학원 과정을 하면서 비만 클리닉 연수를 했던 경우가 있었어요. 이제 그때는 그분들이 이제 치약 정도에 해당하는 하루에 500 칼로리 정도 먹는 그런 다이어트를 하더라고요. 초저열량식이죠. 그리고 200 칼로리, 200 킬로그램인데 그래서 100 몇십 킬로그램으로 줄었대요. 그런데 인제 그것만 치약 같은 것만 먹는 다이어트를 하는 거죠. 이 간헐적 단식과는 좀 얘기가 다르지만 굉장히 초저열량 다이어트를 하면서 그런 분들 중에서 당뇨 환자 한 명은 돌아가시기도 했어요, 저혈당으로. 그래서 인제 질병이 있는 사람들이 간헐적 단식하시는 거는 쪼끔 불편하고, 저는 사실은 일반적으로 저는 쪼끔 더 보수적이라서 65세 넘은 사람들한테 체중을 빼는 일은 일부러 부종이 생기고 무릎이 문제가 생겨서 어디 관절이 문제가 생겨서 '체중을 꼭 빼야 되겠다.' 해서 단기적으로 하는 건 모를까나 체중을 빼기 위한 식사를 단식이나 간헐적 단식이나 원푸드 다이어트나 이런 건 안 시킵니다. 그건 저에 해당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많은 분들이 많이 먹어서만 살이 찌지 않습니다. 열량이 많은 것을 많이 먹는 순간이 있기 때문에 살이 찌는 거고요. 그리고 살이 찌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피해야 될 것이 술같이 액상인데 열량이 있는 것들이에요. 주스, 술, 탄산음료, 열량이 있는 액체요. 먹어도 별로 배부르지 않는 거. 그런 것들은 저희가 이제 단백질 같은 거 액상으로 만들어서 음식 못 먹는 사람 드리잖아요. 아까 제가 오이를 반 티스푼 먹으면서 100 칼로리라 그랬거든요. 고기 먹지를 못하고 생선을 먹지를 못하고 "절대 못 먹는다. 나는 이게 이 올라온다." 그러시면 이게 지방이 쪼끔만 늘어도, 체중이 쪼끔만 늘어도 그다음에 먹을 수 있어요, 체력이. 그래서 거기까지만 저희가 오이를 쓰는 거예요. 오이를 간식같이 먹으라 그랬죠. 액체이기 때문에 넘어가거든요. 근데 간헐적 단식은 사실은 왜 그게 인제 시간이 어느 시간만 뭐 12 시간, 14 시간 단식한다 뭐 이런 건 상관없어요. 그냥 우리가 보통 그렇잖아요. 뭐 6 시에 먹고선 다음날 7 시에 먹기도 하고 그럼 13 시간 간식
단식이죠. 안 먹는 게. 근데 그런 거 말고 뭐 한 끼니만 뭐 6시간 뭐 저는 사실 간헐적 단식의 모든 방식을 외우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거 안 시키고 문헌을 볼 때만 보기 때문에요. 근데 뭐 6시간만 몰아 먹는다. 뭐 이런 거 사실은 안 먹어서 체력이 떨어지면서 장기가 한번 데미지를 받고 그다음에 많이 먹고 소화 흡수하기 힘들어서 데미지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간헐적 단식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도 생각하고 또 그리고 그레이 님은 체중이 많지도 않은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체구가 크고 근육량이 많고 키도 크기 때문에 열량 필요량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뭐 굉장히 많다 그러는 게 보통 한 2,000에서 2,500 칼로리 먹어야 되겠죠, 크니까. 근데 그걸 간헐적 단식에 단시간에 어떻게 2,500 칼로리를 먹겠어요. 항상 햄버거 2개씩 먹고 그렇게 하려나요? 그럴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 열량을 채우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그때 운동을 하거나 너무 많이 움직이면 쓰러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환자한테 맞지 않습니다. 아 환자가 아니죠. 저기 그레이 님한테 맞지 않습니다. 특히나 체구가 큰 남자들 이런 사람들 단식하는 순간에 감염 걸리기 딱 쉽습니다. 근육 단식하고 운동하면. 근육 강화되고 체지방 쭉 빠지는 순간 그때가 감염이 되기 쉬운 순간이에요. 그래서 그레이 님한테는 그런 거 안 맞는 것 같고요. 적절히 어느 정도만 식사하셔도 젊은 연령이기 때문에 뭐 식사를 너무 막 이렇게 집착해서 할 필요는 없으신 것 같고 그냥 제때 시간 맞춰서 뭔가 가볍게라도 먹고 또 어떨 때는 조금 더 먹기도 하고 뭐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운동도 하고 그러시니까요. 그런데 시간은 가급적 어느 정도 맞춰 주시면 좋겠어요. 대여섯 시간 간격으로요. 네. 신수염 고래님 집에서 할 수 있는 근력 운동 중에 추천하시는 게 있으신가요? 사람마다 다르죠. 나이마다 다르고. "너는 뭘 하니?" 그러면 저는 근력 운동이 익숙하지 않아요. 그 유산소 운동은 하루에 한 7,000보 정도 걷지만 근력 운동은 밴드 운동이라든가 작은 아령, 큰 아령 그런 거 같은 거 하지 아니면은 맨손으로 하는 코어 근육 강화하는 거 그리고 그거 뭐라 그러죠? 저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그 스쿼트요. 스쿼트도 저는 자세를 좀 잘 못하는 편이라서 그거 안 합니다. 종아리 운동 같은 거 하지 저는 그거 안 해요. 그래서 누구는 꼭 뭐를 해야 되고 이런 건 아니지만 똑같은 사람도 나이와 또 어느 정도 그거를 해서 익숙하냐에 따라서 다르지만 남자분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뭐 무거운 거 들고 또 그다음 매달리고 할 수 있으면은 좀 더 강한 거를 하시면 좋겠고요. 근력도 괜찮고 키도 괜찮고 그러시다면 음식도 잘 먹는다면. 근데 마르고 음식 조금만 먹으면은 소화 안 돼서 설사하고 얼굴에 뭐 자꾸 뭐가 나고 이런 여성분들 같으면 그런 근력 운동 적절치 않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요가나 필라테스도 쉽지 않은 운동입니다. 사실은 자기 뭐 체중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요가나 저처럼 아령, 밴드 음 또 맨손으로 하는 근육 강화 운동 이런 거 하시는 게 좋겠죠. 요가도 맨손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를 딱 추천한다 이런 건 적절치 않고 저희처럼 앉아서 머리 쓰는 직종들은 오래 앉아 있지 않도록 노력하는 거 그거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상체 근력 운동을 조금 하면 상체를 통해서 피가 돌면서 머리 쓰는 데 조금 편안해지니까. 기억력이나 이런 거가 항상 문제가 되시는 분은 상체 근력 운동을 조금 더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 그레이 님이 또 물어보셨는데 제로 콜라 이런 거 가끔 고기 먹을 때 한 캔 뭐 한 달에 200 밀리 3-4 캔 이런 정도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제로 콜라도 사실은 가당이 있어서 첨가당이 있기 때문에 걔 때문에 단 거에 대한 뭐 센시티비티가 그대로 남아 있죠. 무뎌지죠, 단 거에 대해서. 그런 것도 있고 이런 첨가물이 들어가는 거는 사실은 몸이 익숙하지가 않아서 그거를 없애고 대사하는 데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고기 같은 거 많이 먹을 때 제로 콜라를 많은 양 드시는 건 피하시는 게 좋겠고 뭐 한 캔 정도 드물게 드시는 거는 별 문제는 아니실 것 같아요. 안 좋은 것도 간혹 먹기도 하죠, 젊은 나이에는. 그때 아니면 언제 하겠습니까? 나이 들어서는 하기 어렵습니다. 네. 근데 자주 먹는 건 좋지 않습니다. 안 먹을 수 있으면 안 먹어도 좋겠습니다. 그러나 간혹 먹을 수도 있겠어요. 네. 근데 갑자기 맛들여서 열심히 먹는 건 편안하지는 않습니다. 홀리 해피님, 앞으로 의료 대란이 어떻게 끝날지 교수님 의견이 궁금합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거를 알 수 있는 능력이 되면
제가 여기 안 있겠죠. 저는 임상 의사라서 환자 보는 거는 탁월하지만 그런 거를 크게 보는 능력은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결정하는 것이 의사 손에만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정책 위반자 손에만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지금 조금 여러 가지로 복합적인 상황이라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도 조금 어렵습니다. 근데 아마 아무리 힘든 상황도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실 상당히 똑똑하고 현명하잖아요. 그래서 풀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해 보고, 제가 원래 그렇게 긍정적인 게 강한 사람은 아니지만 어 어 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탁월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잘 풀어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흰둥이와 푸들이 대학병원 가정의학과는 어떨 때 방문하면 좋을까요? 여기저기서 잘 못 모르겠는 증상, 그런 걸로 오시면 좋아요. 그러면 어 솔루션을 드릴 수 있어요. 그 대신 잘 따라오셔야 돼요. 환자가 병도 만들고 고치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환자가 고치거든요. 무슨 소리냐면, 굉장히 병이 심한 병이면 의사가 수술하고 의사가 항암 치료하고 이렇게 되겠죠. 근데 그 순간만 지나면 그 사람이 그 병을 가지고 온 원인이 있을 테니까 그건 환자가 고치는 거예요. 단지 저희가 알려드릴 뿐이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오셔도 좋고, 뭐 뭐든지 오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게 어 어디서 보시면 더 좋을지 저희가 다 붙잡고 있지 않고 보내 드리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붙잡고 있을 때도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붙잡고 있다고 하더라도 장기간 붙잡고 있지는 않습니다. 환자가 괜찮아지면 안 오셔도 되는 거죠. 또 문제 생기면 다시 오시면 되니까요. 그래서 뭐 딱 뭐로 와야 된다 그런 거는 아니고요.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러시면 오실 수 있겠죠. 근데 감기, 몸살 그런 거는 가까운 데서 보시면 더 좋겠고, 혈압이나 이런 것들도 아주 간단하게 잘 조절이 되는 경우에는 가까운 병원에서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음 대학병원의 가정의학과는 사실은 빨라야 3 개월이지 짧게 짧게 환자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이렇게 짧게 짧게 봐서 알려드리고 체험해서 그걸 고치게 할 때 빼놓고는 일반적으로 6 개월 정도에 보기 때문에 중간에 문제가 생기셨을 때 갈 수 있는 어 집 앞에 병원도 필요해요, 환자를 잘 알고 있는. 그래서 어 큰 이 거기서 잘 해결되지 않는 건 오셔도 좋지만, 또 잘 해결되는 거는 가까운 병원에서 또 관리 잘 해 주시니까 그렇게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음 네. 오늘은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금방 시간이 갔네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원하시는 거 다 이루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잘 못하는 거 너무 열심히 해서 끌어올리려고 고등학생처럼 하시지 마시고 자신의 강점으로 승부하는 게 세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잘하는 거 좀 더 파서 좀 더 크게 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